네, 안녕하세요. 한리와 언어 9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번째 PPT 11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타는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문제성이 있는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스타가 필요하지만 스타의 기용이 반드시 성공의 열쇠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존재지만 경제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1차시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2차시 강의는 12쪽, 네, 강의 자료, 9번째 강의 자료 PPT 자료의 1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이미지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나 근대의 우상, 즉 아이돌과는 달리 결국 그 우상으로서의 스타를 얘기하는 거죠. 현대 문화 산업에서의 그 우상으로서의 스타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초기 스타 시스템을 만들었던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미리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좀 물론 수박 겉핥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스타의 이미지가 제조되고 또 시장이 조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스타의 성공은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광고 조작과 흡사하게 시장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광고는 요즘 과장 광고가 되면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하지만 사실은 스타 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스타의 이미지가 마치 이 사람은 정말 고결하고 절대로 휴지 한 쪼가리도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로 포장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시정 명령을 받거나 그렇진 않죠.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잘못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이제 추락의 길로 가는 것일 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의 이미지 조작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고대나 근대의 우상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에 관한 경제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광고와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니까 경제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게 됩니다. 시장 조작의 문제를 만약에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극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라 보지 않는다면 스타의 어떤 측면은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또 동시에 조작의 문제를 다뤄볼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초기에는 말이 좋아서 경제적인 면이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경제적인 조작 측면에서만 많이 바라봤지만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떤 스타의 명멸에 스타 개인의 인성적인 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윤리적인 측면이 경제적인 논리들도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초기에는 왜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스타 시스템을 보게 되었느냐?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타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이 초기 논의들, 이 논문은 지금 1979년에 초기에 이제 스타 산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초기에 아주 유명한 그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화 산업에서 홍보, 선전, 팬클럽 등을 통해 스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돈과 시간이 이건 현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어떤 조작들이 이미지 조작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발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다. 어떻게 이렇게 팬들을 기만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윤리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스타가 고대의 우상들처럼, 근데 사실 그 고대의 우상들도 그렇게 완벽한 인간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윤색되면서 신화적인 존재, 영웅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스타 시스템의 내재적 특징은 대규모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막대한 투자, 체계의 합리화, 산업기술이 표준화가 스타를 효과적으로 대량 소비를 지향하는 상품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이 스타를 팬들이 대량 소비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지금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굿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스타를 향해서 팬들이 계속 소비를 해줘야 이제 이 스타는 또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더 투자를 해서 뭐 외적으로 더 멋진 모습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우리가 앞서도 배웠지만 대중문화에서의 스타는 결과적으로 대량 소비.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수의 마니아층을 전략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아마 3차 시 수업에서 그레이스 켈리와 마릴린 먼로의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면 이 두 사람이 1950년대의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쌍두마차와 같은 두 명의 여배우였는데요. 이 두 명의 여배우가 정상극의 그 이미지를 전형적인 타입,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여배우예요. 한 명은 아주 정숙한 레이디의 숙녀예요. 그리고 한쪽은 그냥 말 그대로 성적 대상으로서의 그런 여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나 재밌었던 것이 그레이스 켈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나코의 대공비라고 하는데 왕비가 되었고요. 마릴린 먼로는 여러 번의 결혼과 그 다음에 어떤 결국 여러 가지 연문설의 주인공으로 되어서 지금까지도 의문의 죽음의 결과를 그레이스 켈리도 교통사고로 죽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대척점의 두 여성으로 근데 이게 한국의 대중문화에도 있어요.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장미희, 정윤희, 유진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 세 명의 이미지가 여러분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세 여배우의 이미지가 겹치지를 않아요. 이게 겹치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이미지 변신이다라고 해서 이미지 변신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과거에는 오히려 정형화된 그런 타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원래의 내재적 캐릭터냐,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도 이번에 이 그 강의를 준비하게 되면서 마릴린 먼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레이스 켈리는 뭐랄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아한 여성, 귀족적인 여성, 이런 사람으로 정형화된 반면 마릴린 먼로는 성적인 대상, 남성들이 함부로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뭐랄까요,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뭐랄까, 그녀의 모든 육체와, 그러니까 그녀의 내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람이 1950년대, 그러니까 앞서 배웠지만 영화 산업이 TV의 등장으로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 산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마릴린 먼로예요. 마릴린 먼로예요. 그레이스 켈리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멀로가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타 탄생의 전형적 메커니즘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작업들이 현재 뭐 우리의 한류 문화들뿐 아니라 현대 21세기 대중문화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예비 홍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스타를 만들려고 하면 스타에 대한 밑밥을 소위 말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뭐 BTS가 있으면 BTS의 뭐 그 후속 그룹들이 있다. 그럼 후속 그룹이 있으면 후속 그룹들이 데뷔하기 전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슬슬 이제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들의 매력적인 면들에 대해서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비 홍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켈리나 몰로의 경우도 그들의 외모,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죠. 아름답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정말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어떤 피지컬적인 그런 면들, 그 다음에 그들의 화제거리, 이들이 살아온 배경, 환경, 어떤 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연문설,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적이면서도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것들이 슬슬 미리 홍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영화를 찍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영화를 찍어서 이윤을 남기는 게 헐리우드 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멀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금발의 백치미녀를 하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 켈리는 아주 지적이고 우아한 숙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정해지면 홍보 담당자가 배정되면서 언론과 TV에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 이런 것을 프리세일이라고 한답니다. 사전 세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면 어때요? 이제 미리 뭐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또 뮤비가 나오기 전에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얘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매체가 좀 더 발전했을 뿐이죠. 프리세일 기간에 이제 선전을 하면서 아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 선전을 위한 전국 광고와 그 다음에 뭐 이야기거리들, 남배우 혹은 여자 배우들끼리 연문서를 조금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또 굿즈라고 해서 지금과 같이 발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팜플렛을 판다든지 뭐 브로마이드를 판다든지 이러한 상품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어때요? 어떤 한 사람이 뜨는 과정이 있어요. 뜰 때의 캐릭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스타덤에 들어가게 되는 캐릭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 요즘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배우든 가수든 다 비슷할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가수들도 처음에 예를 들면 멜로가 아니지. 뭐 발라드로 시작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락으로 바뀐다. 뭐 문희준 같은 경우 이제 락커로 변환되면서 엄청난 욕을 먹게 되잖아요. 뭐 댄스 가수였는데 갑자기 트롯으로 바꾼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발랄한 캔디형으로 떴는데 갑자기 사이코패스의 연기파 배우로.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전환시키는 배우들이 이제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연기력만으로는 그거는 이제 커버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연기 변신을 통해서 어떤 정형화된 타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획사 측에서, 제작사 측에서 멀로는 섹스 심벌, 그레이스 킬리는 아주 귀족적인 레이디, 이렇게 정형화된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 변신을 할 수가 없죠. 계속 같은 역할. 그래서 여배우의 생명력, 남배우보다 여배우의 생명력이 훨씬 더 짧게 되는, 이제 말하자면 소모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이게 전형적인, 근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1950년대의 스타 시스템, 스타를 탄생시키는 시스템인데 지금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매체와 어떤 스타를 홍보하고 전략적으로 좀 더 어필하는 매체가 좀 더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 뿐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레이스 켈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마릴린 monroe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도깨비, 선생님이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게 도깨비인데, 도깨비의 공유가 어떤 사람인지, 그 여배우였던 김고은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화 속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인 것처럼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죠. 굉장히 크게 되니까 이 사람의 내적인 속성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게 되다 보니까 이 스타라는 존재는 그냥 푸시도 이벤트, 푸시도라는 말은 뭐예요? 실제 리얼리티, 어떤 실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푸시도 이벤트로서의 스타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초창기 스타 시스템에서의 스타는 인격체로서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시도 이벤트다.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존재로까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전적으로 그들을 생산하는 조직에 의존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진정한 이 대중문화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 생산자로서의 아티스트들, 최근에 와서 아티스트니 이런 얘기를 하지, 예전에는 가수, 탤런트, 그다음 PD,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가수는 그냥 작사, 작곡자가 따로 있고, 그걸 이제 부르는 사람, 그 기능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스스로 창조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특히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대중문화의 경우에는 그런 창조자로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기획사와의 계약관계, 제작사와의 계약관계에 있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 조직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크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들은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의미다. 공허한 의미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의사사건으로서의 스타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어를 어렵게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을 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타는 잘 알려져 유명할 뿐 어떠한 재능이나 특별한 자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은연중에 그러니까 BTS가 우리는 작사 작곡을 한다. 이제 과거의 영상을 봤더니 데뷔하면서 저희들은 작사와 작곡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형이 아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인형이 아니다. 쓰다 버려질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너나 할 거 없이 아이돌들이 이제 우린 다 작곡을 한다, 작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저작권료가 많은 그런 친구들은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간혹 농담으로 저 멤버 왠지 인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쟤 결국 작사 작곡했구나. 글쎄요, 이것도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멤버가 따로 있는데 비주얼 멤버라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일종의 의사사건으로서의 스타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데 좀 슬픈 얘기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 글쎄요, 공허하긴 할 것 같아요. 또 쟤는 외모가 빠지니까 저런 어떤 작사 작곡을 한다. 글쎄요, 참 이걸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잔인한 극단적인 입장이기도 하죠. 용모상의 사소한 차이를 기반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으로서의 유명인의 본보기일 뿐이다. 정말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연예인들이라고 폄하해서 보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겸하하는 용어로는 그 딴따라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일상적으로 한 남성이나 여성을 전국적인 광고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특질들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인간의 공허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타 시스템을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작품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바라보는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를 그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면과는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뭐 1차원적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타. 네, 그래서 지난 시대 이제 뭐 고대나 근대의 현대 이전의 문화는 기존의 상태를 넘어서는 타자 혹은 절대자를 지향함으로써 기존 사회에 대한 부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고대와 근대의 우상들은 그 스타들이죠. 그 시대의 스타들이죠. 이들은 기존의 어떤 문화 패러다임을 부정함으로써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뭔가를 부정함으로써 발전적인 문화 혁명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의 문화는 기존 사회를 긍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이제 독일 문화원이나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프랑스 영화나 독일 영화를 본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도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프랑스 영화를 본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프랑스 영화는 어려워. 뭐 뻔하지 저거는. 그러면서 할리우드 영화, 프랑스 사람들은 할리우드에 저속한 뭐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일 드라마라고 하는 것과 주말 드라마의 속성이 다르죠. 마니아 드라마라고 하는 것도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수가 보는 것들이 꼭 더 뭐 고급스럽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시청률이 높거나 많은 사람들이 뭐 100만, 1000만, 2000만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의 눈높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사랑을 다루는 동성애 영화가 있어요. 동성애 영화가 있을 수 있죠. 퀴어 영화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어떤 동성애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 뭐 이걸 대다수가 수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집단들이 많다 그러면 남녀의 이상의 사랑을 다루는 아름다운 사랑의 영화보다는 훨씬 더 그 평균의 기준치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랑의 영화는 이성애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사회의 대중문화는 기존 사회를 뭐 혁명적으로 전복하거나 그런 영화일 수는 혹은 그런 뭐 노래이거나 드라마일 수는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현대사회의 문화는 현상 유지를 위한 재생산의 도구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고갈되고 단지 하나의 여흥극, 사이드쇼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소위 말해서 대중가요들을 그러니까 폄하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류 때문에 뭐 유튜브도 최근이지만 이제 한 3년 전 정도부터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지. 사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들이 유튜브를 봐도 안 보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뭔가 저급하고 대중적인 매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보면서 난 드라마 전혀 안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든지 뭐 실제로는 뭐 트로트를 즐겨 들으면서 말로는 클래식만 듣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다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폄하의 시선은 분명히 있는데 바로 이게 사이드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소모되고 버려지는 것들. 그것은 여기서 말했다시피 현 사회를 기존 문화 패러다임을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형적인 것이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이상적인 것이 되고 평균적인 것이 최상이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막 굉장히 인기는 많지만 뻔한 스토리들이 반복되면 그 스타 자체도 굉장히 공허한 1차원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슬프지만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의 모든 논의들은 사실은 스타 조작 논의예요. 스타 시스템을 통해서 스타의 이미지가 조작되어서 어떤 공허함, 내적인 어떤 그런 충만함이 없는 공허한 그런 의사 사건으로서의 그런 실체가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스타 조작론이 이제 여러분도 보다시피 나름대로 지금 반론이 막 생기잖아요. 그쵸?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요즘도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조작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스타 조작론에 대한 반론이 돼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졸업이 대성공을 했어요. 더스틴 호프만은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작아요. 뭐 여러분들 레인맨 하면 기억을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줄리 앤드루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다 줄리 앤드루스도 그닥 노래는 잘 불렀지만 그렇게 이쁜 여자도 아닙니다. 대성공을 했어요. 대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세기의 미녀인 리스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와도 망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작이 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작론이 100% 완벽한 스타 시스템의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조작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스타 이미지의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과론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는 왜 성공을 했느냐에 대한 답을 또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패했을 때는 왜 이 스타의 이미지가 이때는 이 영화에서는 통하지 않아. 사실은 스타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들도 잘 알고 있죠. 조작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철학에 조금 관심 있다면 1950년대가 행동주의 철학, 경제학이건 뭐건 행동주의 철학이 굉장히 이제 팽배하고 있던 시절인데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반응의 역학을 살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응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영화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즉각적인 반응, 1차원적인 반응 이런 것들에 더 이제 호응을 하게 되니까 아마 조작론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반면에 뭐 지금 우리가 철학 얘기까지 할 여력은 없지만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호학은 이제 언어학적 모델인데요. 여기 한부호와 미안합니다. 해부호예요. 해부호. 환부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호가 코드거든요. 환부호는 부호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인코딩을 하는 것을 말하고, 해부호라는 것은 부호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디코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호학이라는 것은 기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어 기호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어로 말을 전하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과 나와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사소통 체계에서의 공통된 부호, 즉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자, 공통된 언어 기호, 부호를 가지고 있고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 의견을, 내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어라는 언어 기호로 바꿔요. 부호로 바꿔요. 이것을 환부호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음성과 발음을 듣고 한국어로 해석을 하죠. 그것을 해석하는, 부호를 해석한다 해서 해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코딩과 디코딩의 과정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을 기호학적인 체계라고 해요. 근데 이 기호학적인 체계가 지금 당장 보면 뭐예요? 어떤 언어적인, 물론 이 기호에는 언어 기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린 당장 이제 언어 기호가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니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인간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조작론의 입장과 다르고 그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죠. 그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뭐 이렇게 행동주의나 뭐 기호학 얘기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스타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행론, 유행 우리 다 아는 거죠. 유행론은 조작론에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정반대로 조작론에 대한 반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는 새롭고 참신하기 때문에 등장해서 인기를 누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식상해지면 이제 그 인기가 떨어진다. 이게 조작 현상이라고 한대요. 글쎄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유행은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종종 조작의 궁극적인 단계로 취급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유행은 대표적으로 유행하면은 패션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조작의 기운이 들어가죠. 누가 나와서 예를 들면 컬렉션 같은 데서 미리 다음 우리 같으면 지금 FW 시즌, 가을, 겨울 시즌이 나오면 어떤 게 유행한다. 그럼 사실 어느 날 백화점에 나가보면 그 색깔만 막 있거나 다른 색깔 찾으면 그게 유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조작인데, 당연히 패션도 대중문화니까 비슷한 속성을 갖겠죠. 또 하나, 스타의 기능 중에 하나는 특정한 형태의 미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난번에 이효리가 섹시 컨셉이다, 섹시 아이콘이다 했는데, 지금도 사실 좀 그렇죠. 미인의 기준에는 백옥 같은 피부, 하얀 피부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무렵에 까만 피부가 아주 건강하고 섹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미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육체적 형태를 확립하는 것이 스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해요. 이건 전형적인 그런 미의 형태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레이스 켈리는 노출을 하거나 풍만한 가슴을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각각의 스타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행은 글쎄요, 어떤 피상적이고 덜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대상을 반영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검은 피부의 이효리를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어떤 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피상적 아름다움이라고 외면하는 면도 있지만, 낮게 치부하는 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적 아름다움의 기준의 변화 역시 사회적 의미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어렵고 복잡한 얘기 같아요. 네, 자, 수고했고요. 3차 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